2000년 12월 16일, 당시 31세의 마이크는 플로리다에 위치한 세미놀 호수로 오리 사냥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마이크는 아침 일찍 출발했고 그는 아내 데니스에게 정오까지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이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크는 꽤 성공한 부동산 감정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마이크는 15살 때 오리 사냥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데니스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오리 사냥은 미국에서 인기 있는 사냥으로, 간단히 말해서 보트를 타고 호수로 가서 야생 오리를 사냥하는 것입니다. 이 사냥에는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현지 법률과 규정 때문에 생각만큼 시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는 대학교 때 미식 축구팀의 스타 플레이어였고 데니스는 치어리더 팀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랑을 이어가던 그들은 1994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5년 만에 두 사람은 사랑스러운 딸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었죠. 마이크는 카메라를 향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 두 여자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12월 16일, 동이 트기 전에 마이크는 혼자 오리 사냥을 갔고 아내에게는 정오까지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았고 데니스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그들의 6번째 결혼기념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고 그 후 하와이로 휴가를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데니스는 남편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습니다. 즉시 마이크의 친척들과 친구는 세미놀 호수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호숫가 입구에서 마이크의 차와 트레일러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근처에 보트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이크가 이곳에 안전하게 도착해 보트를 타고 호수로 들어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이크는 물에 매우 익숙하고 노련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시간 넘게 마이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조금씩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폭풍우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결국 데니스의 아버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조팀은 헬리콥터를 동원해 수색을 했으나 곧 폭풍이 몰아쳤고 시야가 점점 나빠져 수색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날씨가 조금 진정되었고 수색을 이어나갔지만 마이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조팀은 철수했고 아침에 다시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수색을 멈출 수 없었죠.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어둠 속에서 수색을 이어나갔고 새벽 2시 30분경 마침내 호수 옆 풀밭에서 마이크의 보트를 발견했습니다. 마이크의 보트에는 사냥을 위한 도구와 장비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수색은 이어졌지만 며칠 동안 마이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의 생존 희망은 점점 줄어들었고 수색은 이제 시신을 찾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되자 인력이 점차 줄어들었고 실종 44일 후 더 이상의 수색은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마이크가 가족을 버리고 가출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마이크와 데니스의 결혼 6주년이었고 주변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매우 행복한 가족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마이크가 악어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호수에는 최소 20마리 이상의 악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제일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마이크가 사라진 지 6개월 후 현지 어부는 마이크의 보트가 발견된 근처에서 방수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해양경찰에 보고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즉시 잠수부를 파견하여 그곳을 수색하였고 마이크의 재킷과 손전등 그리고 마이크의 사냥 면허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플로리다 법에 따르면 실종자는 5년 동안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데니스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마이크의 발견된 소지품을 가지고 마이크의 사망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데니스는 이 사망 증명서를 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마이크의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데니스는 마이크가 실종되기 몇 달 전에 큰 보험에 가입했고 이전에 가입한 다른 보험을 포함하여 총 보상 금액은 $200만 가까웠습니다. 데니스는 보상금으로 딸아이에게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이크의 어머니는 마이크가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마이크의 어머니는 자신의 자비로 수색대와 탐정을 고용하고 큰 광고판을 인쇄하여 여기저기 게시했습니다. 데니스와 마이크의 어머니는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 단절했고 이후 마이크의 어머니는 손녀를 다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마이크의 어머니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큰 교차로에서 혼자 표지판을 들고 있는 모습도 종종 목격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2004년 마이크의 사건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마이크의 차가 발견된 곳은 개발되지 않은 후미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라면 마이크는 익숙한 시멘트 주차장에 주차했을 것입니다. 마이크는 평소 안전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사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사냥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마이크의 어머니는 악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악어 전문가는 어머니에게 악어는 겨울에 먹지 않는다고 말했죠. 또한 그 전문가는 만약에 악어가 먹어치웠다 해도 흔적이 분명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재킷에는 악어의 이빨 자국이 없었습니다. 발견된 재킷과 손전등은 매우 상태가 좋았으며 여전히 손전등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 버려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마이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는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이크의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드디어 2016년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마이크가 사라지고 수년이 지난 후 그의 어머니를 제외하고 데니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변인들은 점차 마이크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데니스는 재혼하게 되었고 그녀의 재혼 대상은 마이크의 절친이었던 브라이언이었습니다. 마이크와 브라이언의 우정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마이크가 실종된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수색에 동참한 사람이 브라이언이었죠. 하지만 데니스와 브라이언의 결혼 생활은 불안정했고 결국 그들은 2015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후 데니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려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데니스는 뒷좌석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바로 브라이언이었죠. 브라이언은 총을 꺼냈고 데니스에게 같이 삶을 끝내자며 위협했습니다. 데니스는 브라이언을 설득했고 자신을 풀어준다면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브라이언은 데니스를 풀어주었지만 데니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브라이언은 납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이 체포된 후 데니스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브라이언을 평생 감옥에 가둬달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는 브라이언의 자유와 자신의 생명의 안전 중에 자신의 생명을 선택해 달라며 판사에게 부탁하였죠. 데니스의 그 말은 브라이언을 자극했고 브라이언은 엄청난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자신이 마이크를 살해했고 그 배후에는 데니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과 데니스는 이미 1997년부터 몰래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흥미롭게도 마이크와 데니스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미 데니스와 브라이언은 2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브라이언도 결혼했으며 가정이 있었죠. 브라이언과 데니스는 점점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함께 지낼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보험 설계사였고 마이크의 고액보험은 브라이언이 설계한 보험이었죠. 두 사람은 논의 끝에 익사시키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브라이언과 마이크가 오리 사냥을 하기로 약속한 12월 9일 아침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닥치자 데니스는 맥이 풀렸고 마이크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취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나 며칠 후 데니스는 브라이언을 찾아왔고 그녀는 브라이언에게 마이크를 12월 16일에 꼭 처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와 결혼기념일을 가져야 하고 그와 관계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2월 16일 모든 것은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브라이언은 아침 일찍 주유소에서 마이크를 만났고 두 사람은 사냥을 위해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방심한 틈을 타 브라이언은 그를 물속으로 밀었습니다. 예상된 계획이라면 마이크의 방수복으로 물이 빠르게 채워져 그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브라이언이 뒤를 돌아보니 마이크는 재킷과 방수복을 벗어던지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마이크가 헤엄쳐 오자 겁에 질린 브라이언은 결국 상자에서 총을 꺼내 그에게 당겼습니다. 이후 브라이언은 배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구덩이를 파고 그를 묻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증언에 따라 마이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니스는 체포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11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재판에서 기본적인 질문에만 답했고 사건 당시 데니스를 너무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의 변호사는 데니스가 마이클의 죽음과 관련된 물리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고 오로지 브라이언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일간의 재판 후 배심원단은 8시간의 논의 끝에 데니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데니스는 항소했고 이유는 여전히 물리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데니스는 종신형을 면했지만 공모 혐의는 인정돼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브라이언은 경찰에게 마이크를 찾는 것을 도왔다는 이유와 자백했다는 이유로 마이크의 사건에서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데니스를 납치한 죄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